민준아,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거야. 2002년 폭우 쏟아지던 밤, 7살 소년이 피 흘리는 아버지의 하얀 가운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명의,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린 신의 손. 그런 아버지가 병원 앞에서 칼에 찔려 쓰러졌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손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소녀는 그 손을 놓지 못했어요. 아빠, 일어나. 아빠는 의사잖아. 그리고 3일 후 어머니마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7살 소녀는 하루아침에 천외고아가 되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꼭 지켜줄게. 그날 밤 간호사 박순애는 7살 아이를 업고 서울을 떠납니다. 손에 쥔 건 단 하나. 사모님이 남겨준 은재 청진기. 25년 후 그 소녀는 의사가 되어 돌아왔어요. 하얀 가운 속에 감춘 건 복수인가 정의인가. 그리고 청진기 안에 숨겨진 그것이 25년간 잠들어 있던 진실을 깨운다. 이번엔 제가 지킬게요. 과연 그는 복수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연톡스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안부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15일 서울 강남 서광병원에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병원 유리창을 뒤흔들었죠. 바람은 가로수를 뿌리째 뽑을 듯이 거세게 불어댔고 빗줄기는 마치 하늘에서 양동이로 물을 퍼붓는 것 같았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병원 건물의 윤곽이 섬뜩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치 하늘이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비극을 미리 알고 통곡하는 것만 같았어요. 새벽 2시 응급수술실의 불빛이 번쩍 켜졌습니다. 귀를 찢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중환자가 급하게 실려 들어왔어요. 환자는 대한민국 10대 재벌가의 삼남 이준혁, 28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고급 외제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복부 관통상에 의한 대량 출혈 상태였고 생과 사의 기로에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었죠. 재벌가 자제라는 막중한 신분 때문에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사장부터 말단 간호사까지 모든 의료진이 팽팽한 긴장 속에 휩싸였어요. 집도인은 서강병원 원장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명의로 손꼽히던 강현우였습니다. 강현우의 손은 신의 손이라 불렸어요. 무려 20년간 수천 건의 수술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성공시킨 전설적인 의사였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수술도 강현우의 손을 거치면 기적처럼 성공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강현우가 손 떼면 저승사자도 물러간다는 말이 정설처럼 퍼져 있었어요. 보조를 맡은 건 강현우의 절친이자 동업자인 차진우 부원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의대 동기로 처음 만나 15년을 동고동락해온 형제 같은 사이였어요. 적어도 강현우는 차진우를 친형제처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80에 50. 수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이 수술실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경고음이 귀를 찢을 듯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거렸죠. 수혈 준비. 어영 혈액 추가로 더 가져와. 빨리 서둘러. 강현우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손끝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정확했어요. 출혈 부위를 재빠르게 찾아내
지열 클립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천 번도 넘게 반복해온 익숙한 동작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클립이 제대로 물리지 않는 겁니다. 봉합이 자꾸만 풀어지고 피가 도무지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이 지열 클립, 봉합이 자꾸 풀려. 강현우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20년 경력의 노련한 직감이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됐다고 강하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차 선생, 이 기구 대체 어디서 들여온 거야? 제조사 확인서 있어? 그 순간 차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눈동자가 불안하게 이리저리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럴 리가요. 분명히 최신 장비인데 틀림없이 정품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어버렸습니다. 심전도 화면이 일자로 길게 쭉 변해버렸어요. 삐이 생명의 끈이 끊어지는 차갑고 긴 소리가 수술실 안가득히 울려 퍼졌습니다. 사망 시각 새벽 3시 47분. 수술실의 시계가 멈춘 것만 같았어요. 강현우는 피로 범벅이 된 수술 장갑을 천천히 벗으며 고개를 깊이 떨궜습니다. 내가 환자를 끝내 살리지 못했어. 그때 차진우가 슬그머니 다가와 강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님, 최선을 다하셨어요. 누구도 형님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따뜻한 위로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강현우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차진우의 눈빛 속에 감돌던 그 섬뜩한 빛을요.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치밀한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듯한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24시간이 흘렀습니다. 서강병원 대강당에 전국의 기자들이 벌떼처럼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재벌가 자제의 사망 소식에 언론은 완전히 들썩이며 난리가 났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번쩍번쩍 터졌고 기자들은 특종을 잡으려고 서로 밀치며 아우성쳤습니다. 단상에 오른 사람은 강현우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차진우 부원장이었습니다. 차진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글썽이며 마이크 앞에 섰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인 척 연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병원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강현우 원장님께서 독단적인 판단으로 제가 아무리 말렸지만 끝내 듣지 않으셨고 결국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강당 뒷문이 쾅 하고 세차게 박차고 열렸어요. 강현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닙니다.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강현우의 절규가 대강당 전체를 울렸어요. 차 선생이 리베이트 받고 불량 의료기기를 들여왔어요. 그 불량 기구 때문에 환자가 죽은 겁니다. 장내가 크게 술렁였죠.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강현우에게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차진우는 놀랍도록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형님, 책임을 남에게 돌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수술은 무리라고 얼마나 말렸습니까? 강현우는 기가 막혔습니다. 15년을 함께해온 동료가 친형제처럼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등에 칼을 꽂고 있었어요. 다음 날 신문 일면에는 충격적인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명문의사, 의료사고 책임 회피, 동료에게 누명 씌우다. 모든 것이 차진우의 치밀한 각본대로 완벽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사흘 후 강현우는 경찰 조사를 받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면허 정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까지 더 씌워졌어요.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비극이 강현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유치원 정문에서 7살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강현우는 아들을 번쩍 안아 올리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민준이 기다렸지? 아빠 늦어서 미안해. 아빠 괜찮아? 텔레비전에서 아빠 봤어. 기자 아저씨들이 막 쫓아다니던데. 강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잘못한 거 없으니까 곧 다 괜찮아질 거야. 민준이의 작은 손이 아빠의 커다란 손을 꼭 잡았어요. 응, 우리 아빠는 착한 의사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병원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인파를 뚫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죠. 강현우.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강현우가 본능적으로 민준이를 등 뒤로 숨기며 돌아섰어요. 남자는 수술대에서 죽은 환자의 친형 이준석이었습니다. 눈이 핏발로 가득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당신이 우리 준혁이 죽인 강현우냐? 저는 최선을. 닥쳐. 내 동생 돌려내. 내 동생 살려내라고. 이준석의 손에서 무언가 번쩍였습니다. 날카로운 흉기였어요. 강현우가 민준이를 힘껏 밀어냈습니다. 민준아, 엎드려. 첫 번째 칼이 강현우의 복부에 깊숙이 꽂혔습니다. 두 번째는 가슴을 찔렀어요. 세 번째는 목이었죠. 사람들의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강현우의 몸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붉은 선혈이 하얀 가운을 빠르게 적셔나갔습니다. 아빠. 7살 민준이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강현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를 끌어안았어요. 민준아, 아빠는 잘못 없어. 아빠, 청진기, 엄마한테 꼭 전해줘.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거야. 넌 꼭 훌륭한 의사가 돼야 해. 아빠, 안 돼. 일어나. 아빠는 의사잖아. 아픈 사람 고치잖아. 하지만 강현우의 손이 힘없이 축 늘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준이의 비명이 폭우 속 하늘을 찢었어요. 아빠. 그 순간 병원 3층 창문에서 한 남자가 이 처참한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진우였죠. 차진우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어요. 완벽해. 이제 증인도 깔끔하게 사라졌고 병원은 이제 온전히 내 거야. 7살 민준이는 아버지의 피 묻은 하얀 가운을 붙잡고 폭우 속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하늘마저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내는 듯 했어요. 아버지의 따뜻했던 손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온 세상이 그렇게 산산이 부서져 내렸죠. 이것이 25년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7살 어린아이에게 운명이 내린 잔인한 선고였어요. 사흘 후 서강병원 장례식장. 빈소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살인의사라는 끔찍한 누명을 쓴 사람의 장례식에 조문객이 있을 리 없었죠. 화환 하나 없이 썰렁하기 그지없는 빈소였어요. 오직 한 사람, 수간호사 박순애만이 빈소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순애는 15년간 강현우 원장 곁에서 일해온 충직한 간호사였어요. 강현우의 따뜻한 인품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킨 거였죠. 빈소 한쪽 구석에는 7살 민준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피 묻은 하얀 가운을 꼭 껴안은 채로 말이에요. 민준이는 사흘째 밥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의 청진기를 귀에 대고는
같은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심장 소리 안 들려. 아빠 심장 소리가 안 들려. 박순애는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민준아, 울어도 돼. 울어도 괜찮아. 하지만 민준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7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세상이 너무나 잔인했죠. 그때 빈소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민준이의 어머니 윤희진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윤희진은 사흘 동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걸음마다 휘청거렸죠. 여보, 당신 억울하죠? 내가 꼭 진실 밝힐게요. 윤희진은 영정사진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끌어안았어요. 민준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빠 누명 꼭 벗겨줄게. 하지만 그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또 다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이 강현우 원장 유가족을 상대로 10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희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다음 날 윤희진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차진우를 찾아갔습니다. 서강병원 원장실. 이제 그 자리는 완전히 차진우의 것이 되어 있었어요. 원장실 문패에는 벌써 차진우의 이름이 금빛으로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죠. 윤희진은 차진우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 원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윤희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남편은 억울합니다. 선생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세요. 그때 수술 기록하고 불량 기구 사용 내역. 제발 법정에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차진우는 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앉아 여유롭게 차를 홀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차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강 원장님께서 독단적으로 수술을 강행하셨고 저는 말렸지만 듣지 않으셨습니다. 사모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아닙니다. 윤희진이 절규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억울해요. 우리 민준이가 아빠가 피 흘리며 죽는 걸 눈앞에서 봤어요. 7살짜리 아이가요. 이게 꿈이라고 말해주세요. 제발. 윤희진이 차진우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차진우는 역겹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윤희진을 거칠게 밀쳐냈어요. 경비원들이 우르르 들어와 윤희진을 끌어냈습니다. 놓으세요. 차 원장님,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복도로 끌려나가는 윤희진. 바로 그 순간 윤희진의 가슴에서 무언가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윤희진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남편을 잃은 충격과 절망 그리고 배신감이 윤희진의 심장을 멈추게 한 거였죠. 응급실로 실려간 윤희진.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희진은 마지막 힘을 짜내 박순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순애 씨,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의사 선생님. 윤희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USB였어요. 이게 우리 남편이 마지막으로 청진기 안에 숨겨둔 거야. 차진우 그놈이 범죄 증거. 사모님, 순애 씨, 민준이를 의사로 키워줘요. 꼭 우리 남편처럼 훌륭한 의사로. 윤희진의 손에서 USB가 떨어졌습니다. 심전도가 일직선이 되었어요. 박순애는 윤희진의 손을 꼭 잡고 오열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도련님을 꼭 의사로 만들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 순간 응급실 밖에서 7살 민준이가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본 겁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눈에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아이였어요. 그날 밤 박순애는 민준이를 업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죠. 차진우의 사람들이 그들을 찾고 있었어요. 애새끼랑 간호사년 어디 갔어? USB를 찾아야 해. 그거 없으면 우리 다 끝장이야. 박순애는 민준이를 업고 병원 뒷문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빗속을 미친 듯이 뛰었어요. 7살 민준이는 박순애의 등에 엎여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세상이 무너지는 광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죠. 아줌마, 우리 어디가? 민준아, 이제 아줌마가 내 엄마야. 힘들어도 참아야 해. 알았지? 민준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폭우 속으로 사라졌어요. 목적지도 없이, 가진 것도 없이, 오직 아버지의 청진기와 USB 하나만을 품에 안고서요. 서울역에서 무작정 기차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탄 기차였어요. 5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박순애의 품에 안겨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아줌마, 왜 민준아? 나 아빠 아프게 한 사람들 다 잡을 거야. 내가 커서 의사 되면 그 나쁜 사람들 다 벌줄 거야.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굳은 다짐이었어요. 박순애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우리 민준이가 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사 돼서 저놈들한테 꼭 복수하는 거야.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곳은 영도구. 낡은 요양병원들이 빼곡히 들어선 허름한 동네였어요. 박순애는 그곳에서 가장 낡고 초라한 평안 요양병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간병인 자리 있나요? 총무가 박순애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비에 흠뻑 젖은 초췌한 몰골에 7살 아이를 끌고 온 여자. 하지만 박순애의 눈빛만은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애 딸린 사람은 좀 곤란한데. 박순애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 조카입니다. 형님네가 사고로 다 돌아가셔서 제가 데리고 있어요. 제발 일자리 주세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총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급 적고 밤샘 당직 많고 일 진짜 힘든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순애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연신절을 했어요. 민준이는 그런 박순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박순애가 민준이의 유일한 가족이 된 거였죠. 그렇게 명문의사 집안의 외아들은 요양병원 간병인의 조카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에서 기나긴 25년 인고의 세월이 막 시작된 거예요. 평안요양병원. 그곳은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노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치매, 중풍, 말기암.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의 마지막 안식처였죠. 낡은 건물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복도의 형광등은 항상 깜빡거렸어요.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여름에는 찜통처럼 덥고 겨울에는 냉동고처럼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박순애와 민준이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어요. 박순애는 그곳에서 가장 더럽고 힘든 일을 도맡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환자들의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먹이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몸을 뒤집어 드렸어요. 낮에는 청소와 빨래를 했고 밤에는 당직을 서며 응급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하루 18시간 노동.
월급은 겨우 50만 원. 그것도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는 조건이었죠. 하지만 박순애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민준이에게 요양병원 복도는 놀이터였고 병실은 공부방이었어요.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자장가였고 소독약 냄새가 일상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이에서 자랐어요. 누군가는 치매로 민준이를 손자로 착각하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탕을 꺼내 쥐어주었고 누군가는 중풍으로 말도 못하면서 민준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사무실의 말기 암 환자 할머니는 민준이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어요. 민준이는 그 할머니가 새벽녘에 조용히 숨을 거두시던 날 처음으로 죽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민준이는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민준이. 첫날 담임 선생님이 교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는 무슨 일 하세요? 저희 엄마는 천사예요. 천사? 네. 아픈 할아버지 할머니들 돌봐드리는 천사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뒷자리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거 간병인이잖아. 야, 너희 엄마 똥 치우는 거 아니야? 냄새나. 요양원 냄새난다. 민준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어요. 때리면 엄마가 학교에 불려올 테니까요. 그러면 엄마가 일을 쉬어야 하고 일을 쉬면 돈을 못 버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박순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학교 재밌었어. 그래, 다행이다. 우리 민준이 친구 많이 사귀었어? 응, 엄청 많아. 짝꿍이랑 벌써 친해졌어. 박순애는 환하게 웃으며 민준이를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가방 속에는 찢어진 공책과 짓밟힌 필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놀린 거죠. 간병인 아들이라고, 냄새난다고, 거지라고, 아버지 없는 놈이라고. 민준이는 그 사실을 엄마에게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상처받을까 봐요. 엄마는 이미 충분히 힘드니까요. 민준이는 밤마다 아버지의 청진기를 품에 안고 잠들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가슴에 닿을 때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준아,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거야. 민준이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어요. 꼭 의사가 되겠다고, 엄마를 웃게 만들겠다고, 아빠를 죽음으로 모은 그 나쁜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요. 세월이 흘러 민준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부산의 열대야는 숨막히도록 무더웠어요. 요양병원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낡은 선풍기 세대가 전부였죠. 그마저도 한 대는 고장나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환자들은 열기에 지쳐 밤새 신음했고 박순애는 쉬지 않고 부채질을 해주었습니다. 얼음물에 적신 수건으로 환자들의 이마를 닦아주고 탈수 증상이 오지 않도록 물을 떠먹여 주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가 더위에 쓰러지면 자기 책임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박순애가 80kg이 넘는 남자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려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박순애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에서부터 다리까지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저렸어요. 아줌마, 아줌마. 다른 간병인이 소리쳤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가 말했어요. 허리 디스크 파열입니다. 당장 수술 받으셔야 해요. 지금 상태로 두시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순애는 침대에 누운 채로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진통제만 주세요. 수술비가 어디 있어요? 수술 안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걷지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민준이 학비도 내야 하고 수술비 300만 원이 어디서 나와요? 학교에서 돌아온 민준이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엄마 왜 여기 누워 있어? 박순애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억지로 웃으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엄마 튼튼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일이면 다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민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하는 걸, 진통제를 물 대신 마시는 걸,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절뚝이는 걸,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면서 환자들 기저귀를 가는 걸요. 민준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결심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겠다고. 공사장이든 편의점이든 엄마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요. 14살이면 일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공사장에서 벽돌 나르면 하루에 5만 원을 준대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박순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나 학교 그만둘게. 박순애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학교 안 다닐 거야. 내가 돈 벌게. 엄마 이제 일 안 해도 돼. 내가 일해서 엄마 수술비 벌게. 공사장에서 일하면 한 달에 150만 원 벌 수 있대. 박순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비틀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방 구석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긴 빗자루 막대를 꺼내 들었습니다. 종아리 걷어라. 민준이가 놀라서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 당장 걷으라고. 민준이는 겁에 질려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빗자루 막대가 민준이의 종아리를 후려쳤어요. 짝! 으악! 박순애는 울면서 때렸습니다.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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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이러고 살라고 여지껏 버텼냐?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못하러 너한테 그 청진기 남겼겠냐? 엄마 미안해. 아파. 그만. 하지만 박순애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 아버지는 환자 살리다가 억울하게 죽으셨어. 그 억울함을 풀려면 내가 의사 돼야 해. 너까지 포기하면 내 아버지는 영원히 살인의사로 남는 거야. 박순애는 빗자루를 내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아 민준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비명이 나올 것 같았지만 그보다 가슴이 더 아팠어요. 제발 공부해라. 엄마는 괜찮아. 엄마 몸 따위는 상관없어. 너만 의사 되면 그걸로 충분해. 민준이도 엄마를 껴안고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공부할게. 미친 듯이 공부해서 엄마 꼭 웃게 만들게. 박순애는 민준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이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공부해라. 의사 돼서 내 아버지 누명 벗겨드려라. 그게 진짜 효도야. 알겠니? 네, 엄마. 약속할게. 반드시 의사 될게요. 그날 밤 민준이는 종아리에 시뻘건 상처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상처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졸음이 올 때마다 이 상처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리겠다고요. 아버지의 청진기를 가슴에 품고 민준이는 새벽까지 책을 펼쳤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낡은 참고서였어요. 반드시 의사가 되어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겠다고. 차진우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요.
창밖으로 부산의 밤바다가 어둡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 건너 서울에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가 호화로운 저택에서 편히 잠들어 있겠죠. 민준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차진우,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내 앞에 서겠다. 민준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민준이는 입학 이후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4시에 일어나 엄마와 함께 요양병원 일을 도왔어요. 환자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떠먹여드리고 그러고 나서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물었어요. 야, 강민준. 너 집이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과외도 안 받고 1등 해? 민준이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어요. 과외라니요. 그런 사치를 부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의 참고서는 모두 도서관에서 빌린 것이거나 선배들이 졸업하면서 버린 것을 주워온 것들이었어요. 찢어진 페이지는 테이프로 붙이고 지워진 글씨는 다시 써가며 공부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박순애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어요. 50대 중반의 몸으로 20대도 힘든 일을 15년째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박순애. 의사가 말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 몸 상태가 심각합니다. 간 수치도 높고 빈혈도 심하고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해요. 민준이는 의사의 흰 가운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걸리나요? 치료비는 얼마나? 최소 2주 입원, 비용은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민준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0만 원. 그들에게는 3억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어요. 박순애는 링거를 맞으면서도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엄마 괜찮아. 학교가 공부해야지. 엄마, 나, 민준아, 엄마가 평생 소원이 뭔지 알아? 너 의사 가운 입은 거 한 번만 보는 거야. 제발, 엄마 소원 들어줘. 민준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와 복도 벽에 머리를 박으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제발, 제발 버텨주세요. 엄마, 조금만 더. 2015년 1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표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어요.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과학 탐구 1등급, 전국 상위 0.1%, 그리고 2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전액 장학금과 함께요. 민준이는 합격증을 들고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박순애는 환자의 기저귀를 갈고 있었어요. 엄마, 박순애가 돌아섰습니다. 민준이가 합격증을 들어 보였어요. 엄마, 나 의대 붙었어. 전액 장학금. 박순애는 고무장갑을 벗고 민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 봐주십시오. 우리 민준이가 의대에 붙었습니다. 15년을 버틴 결과였습니다. 주변 환자들도 간호사들도 모두 박수를 쳤어요. 요양병원 복도에서 자란 아이가 의대에 합격한 겁니다. 그날 밤 박순애는 민준이를 작은 방으로 불렀습니다. 오래된 천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어요. 민준아, 이건. 보자기가 풀리자 은빛 청진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강현우의 청진기였어요. 15년 동안 박순애가 목숨처럼 지켜온 것이었죠.
내 아버지께서 의대 졸업하실 때 받으신 거야. 이제 내 거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청진기를 받았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민준이는 청진기를 귀에 걸고 박순애의 가슴에 대었습니다. 두근, 두근, 두근. 엄마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나 빠르고 불규칙한 심장 소리였습니다. 엄마, 심장이 괜찮아. 엄마 괜찮아. 너만 의사 되면 엄마는 언제든 죽어도 여한이 없어. 엄마, 나 꼭 최고의 의사 될게. 그리고 엄마 아픈 거 다 고쳐줄게. 약속할게.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민준이는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했지만 생활은 여전히 고달팠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요양병원에서 엄마를 도왔어요. 의대 동기들은 모두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최신 의학 서적을 사고 해외 연수를 다니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녔죠. 하지만 민준이는 도서관에서 낡은 책을 빌려 읽고 선배들이 버린 노트를 주워서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민준이는 늘 수석이었어요. 의대 3학년 겨울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도서관에서 오래된 의학 저널을 뒤지다가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2002년 서강병원 의료사고, 불량 의료기기 의혹 제기. 민준이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당시 사용된 지열 클립은 중국산 모조품으로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었다. 해당 기구를 납품한 업체는 차진우 부원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로 밝혀졌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 종결. 민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억울했던 겁니다. 민준이는 기사를 출력해서 품에 넣었어요. 그날 밤 엄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것 봐. 아빠는 정말 잘못이 없었어. 박순애는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열했어요. 그래, 내가 알고 있었어. 회장님은 잘못이 없으셨어. 그 더러운 놈, 차진우, 그놈이 다 꾸민 거야. 민준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나 반드시 저놈 잡을 거야. 의사 되면 아빠 누명 벗겨줄 거야. 2021년 민준이는 부산대학교병원 외과 레지던트가 되었습니다. 의대 6년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인턴 과정도 최고 성적으로 마쳤어요. 레지던트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루 20시간 근무, 주 100시간 노동, 잠은 당직실 바닥에서 2시간, 식사는 편의점 삼각김밥. 그래도 민준이는 견뎠습니다. 엄마가 15년간 요양병원에서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레지던트 3년 차, 민준이는 외과 전문의 자격시험에서 전국 최고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미국 하버드 메디컬 스쿨 연수 기회, 전액 지원. 민준이는 고민했습니다. 엄마를 두고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박순애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가거라. 더 큰 세상에서 배워야 해. 그래야 차진우 그놈을 무너뜨릴 수 있어. 엄마.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2년 정도야 버틸 수 있어. 너는 최고가 돼야 해. 그놈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저놈을 짓밟을 수 있어. 민준이는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2년만 기다려줘. 꼭 돌아올게. 2024년 미국 보스턴 하버드 메디컬 스쿨. 민준이는 그곳에서 세계 최고의 외과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의학만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비즈니스 스쿨에서 청강으로 경영학을 배웠고 로스쿨에서 의료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차진우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어요. 차진우의 범죄 기록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리베이트 수수, 불법 의료기기 유통, 보험 사기, 탈세. 하지만 모두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차진우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왔어요. 민준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차진우의 내부로 침투하는 것, 그리고 내부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2025년 겨울, 민준이는 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박순애가 휠체어를 타고 나와 있었어요. 엄마, 민준이가 달려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박순애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2년 사이에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샜고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아들, 돌아왔구나. 엄마, 왜 휠체어를? 괜찮아. 다리가 좀 불편해서.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민준이는 알았습니다. 엄마의 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요. 민준이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빨리 복수를 완수하고 엄마를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고요. 엄마, 이제 시작이야. 조금만 더 버텨줘. 2026년 봄, 민준이는 완벽한 위장 신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제임스 강, 재미교포 2세, 하버드 의대 출신, 미국에서 10년간 활동한 외과 전문의. 이력서는 완벽했어요. 영어는 원어민 수준이었고 매너는 세련됨 그 자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엘리트 의사였어요. 민준이는 대한메디컬 그룹 본원에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당일 차진우와 마주했어요.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차진우는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번들거리는 얼굴에 탐욕스러운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민준이는 차진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5년 전 병원 창문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던 그 악마의 얼굴이었어요. 제임스 강, 하버드 출신이라. 경력이 화려한데 왜 우리 병원에 지원했죠? 민준이는 완벽한 미국식 발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한국 의료계의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차진우 회장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젊은 의사에게는 롤모델이십니다. 차진우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좋아. 마음에 들어. 당장 채용하지. 연봉은 2억으로 시작하겠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준이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그의 눈에는 차가운 살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25년.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민준이는 완벽한 의사였습니다. 수술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환자들은 민준이를 신처럼 따랐어요. 아무리 어려운 수술도 민준이의 손을 거치면 성공률이 100%였습니다. 병원 내에서 민준이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민준이는 차진우에게 완벽한 충성을 보였습니다. 회장님, 이번 수술건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합병증 위험이 있지만 성공하면 병원 이미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차진우는 민준이를 점점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은밀한 일들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자네한테 부탁이 있네. 이 환자, 귀빈인데, 사실 수술이 필요 없는데 보험금 때문에. 자네가 좀. 민준이는 서류를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준이는 차진우의 불법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보험 사기, 불필요한 수술 강요,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기 불법 유통,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두었어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할 날을 위해서였죠. 그리고 6개월 후 차진우는 민준이를 본원 외과 과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제임스, 자네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앞으로 나를 도와 이 병원을 키워주게. 민준이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 목숨을 바쳐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이는 부산 요양병원으로 박순애를 찾아갔습니다. 박순애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25년간의 고된 노동이 엄마의 몸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였죠. 폐도 나빠지고 심장도 약해지고 걷지도 못하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줘. 거의 다 왔어. 박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너만 안전하면 그걸로. 민준이는 엄마의 손을 꼭 쥐었어요. 엄마, 다음 달이야. 다음 달에 저놈을 무너뜨릴 거야. 2027년 5월 차진우의 대한메디컬 그룹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개발. 그곳에 최첨단 요양병원 단지를 짓는다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박순애가 25년간 일했던 바로 그 평안 요양병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차진우의 사무실에서 재개발 지도를 보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회장님, 이 지역은 좋은 곳이지? 땅값도 싸고 기존 건물 밀어버리고 새로 지으면 대박이야. 제임스, 자네가 부산 출신이라며? 현장 관리 좀 부탁하네. 민준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부산 영도구 철거 용역들이 평안 요양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형 트럭들과 포크레인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박순애는 요양병원 문 앞에서 휠체어에 앉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시는 곳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용역 반장이 껌을 씹으며 다가왔어요. 할머니, 비켜. 우리도 일하는 거야. 다치기 싫으면 좋은 말 할 때 비켜. 못 비킵니다. 저는 25년간 여기서 일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 있습니다. 용역들이 박순애의 휠체어를 거칠게 밀쳤어요. 박순애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쾅! 휠체어가 넘어지며 박순애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시멘트 돌계단에 부딪혔어요.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구급차 불러. 그 순간 검은색 세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준이였어요. 민준이는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는 당장 뛰어나가고 싶었어요. 차 문을 열고 달려가서 엄마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지금 정체가 밝혀지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니까요. 25년을 기다려온 복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차진우. 민준이는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회장님. 제임스, 부산 쪽 정리 잘 됐나? 좀 시끄럽다던데? 민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네.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좋아. 역시 자네야. 오늘 저녁에 축하 회식하자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준이는 핸들에 머리를 박으며 신음했어요. 엄마, 미안해. 조금만 더. 구급차가 박순애를 싣고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민준이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한 민준이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어요. 25년간 자신을 키워준 엄마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민준이는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쳤어요. 차진우, 반드시 죽여버리겠어. 민준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2027년 5월 20일 대한메디컬그룹 상장 기념 특별 이사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병원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박순애가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철거 현장에서 쓰러진 후 박순애는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어요. 뇌출혈. 수술은 성공했지만 고령에다 25년간 과로로 지친 몸은 쉽게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보호자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깨어나실 확률이 낮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내일이야. 내일 저놈을 무너뜨려. 그러니까 깨어나줘. 제발 내가 복수하는 거 지켜봐줘야지. 하지만 박순애는 대답이 없었어요. 심전도만이 규칙적으로 삑삑 소리를 냈습니다. 민준이는 품에서 아버지의 청진기를 꺼냈어요. 25년간 지켜온 청진기,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USB. 아버지, 내일 드디어 진실을 밝힐게요. 민준이는 청진기를 가슴에 걸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25년의 한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2027년 5월 21일 오전 10시 대한메디컬그룹 본사 대강당 상장 기념 특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투자자들, 기자들, 의료계 인사들이 모여들었어요. 무려 500명이 넘는 인파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생중계 카메라가 행사장 곳곳을 비추고 있었어요. 차진우의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차진우는 최고급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대한메디컬그룹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 차진우는 25년 전 작은 병원 부원장으로 시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차진우는 의기양양했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훌륭한 동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버드 출신 우리 병원 외과 과장 제임스 강 박사. 민준이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완벽한 슈트를 입고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어요.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여러분. 민준이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발표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차진우 회장님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 차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준이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어요. 대형 스크린에 자료가 띄워졌습니다. 첫 번째, 2002년 서강병원 의료사고 진실. 화면에는 당시 수술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불량 의료기기 납품 기록, 리베이트 입금 내역.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지난 25년간의 보험 사기 기록. 셀 수 없이 많은 불법 수술 기록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세 번째, 탈세와 비자금 조성 내역.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수천억 원의 자금 흐름도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차진우가 단상으로 달려왔어요. 당장 멈춰. 이것 꺼. 제임스, 내가 미쳤어. 민준이는 차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제임스 강은 없습니다. 민준이는 품에서 신분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준, 외과 전문의. 그리고 25년 전 당신이 죽인 강현우 원장의 아들입니다. 장래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차진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강현우의 아들? 그럼 내가 그때 그 꼬맹이? 네. 7살 때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칼에 찔려 죽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가 억울함을 호소하다 심장마비로 죽는 걸 봤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밀쳐내는 순간 어머니의 심장이 멈추는 걸 응급실 창문 밖에서 지켜봤어요. 민준이는 청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청진기, 기억나십니까? 제 아버지 강현우 원장님의 청진기입니다. 민준이는 청진기를 비틀어 분해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25년 전 제 아버지는 당신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술을 녹음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에 당신의 범죄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민준이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25년 전 차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이 기구 좀 이상한데요. 제조사가 괜찮아. 어차피 환자 죽어도 형님한테 책임 넘기면 돼. 장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형님, 미안하지만 이번 사고는 형님 책임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살아야 병원을 지키죠. 차진우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진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몸범죄의 증거였어요. 차진우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어요.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민준이는 차진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진우 씨, 당신은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고 제 어머니를 죽게 했고 7살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민준이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보건복지부 의료감독관 특별조사단 강민준. 차진우 씨, 당신을 의료법 위반, 보험 사기, 업무상 배임, 그리고 강현우 원장 살해 방조 혐의로 고발합니다. 그 순간 대강당 문이 쾅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선두의 선 형사가 외쳤습니다. 차진우 이사장,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차진우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수갑이 차진우의 손목을 조였어요. 차진우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전화 한 통이면. 민준이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움직이던 건 의료계가 아니라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차진우가 끌려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수백 개의 카메라가 찍었어요. 생중계 카메라는 이 모든 장면을 전국에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거물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민준이는 단상에 홀로 섰습니다. 객석의 모든 시선이 민준이에게 쏠려 있었어요. 민준이는 아버지의 청진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25년간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계속 터졌지만
민준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던 아버지. 마지막까지 민준이를 안아주던 아버지.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말씀하시던 아버지. 아버지. 이제 누명을 벗으셨어요. 아버지는 살인 의사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명이셨어요. 민준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5년의 한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민준이는 이사회를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병원 복도를 뛰어가면서도 민준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 있었어요. 엄마. 25년간 자신을 키워준 엄마.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순애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하얀 시트 위에 누운 엄마의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깨어나. 제발. 민준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민준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이들에게 놀림받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복수는 완성했지만 엄마가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눈 좀 떠봐. 내가 해냈어. 차진우 잡았어. 아버지 누명 벗겼어. 그러니까, 제발. 그때였습니다. 민준이의 손을 잡고 있던 박순애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엄마.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박순애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준아. 미세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엄마, 엄마. 민준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순애는 힘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잡았니?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뉴스 화면을 엄마에게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큼직한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대한메디컬 차진우 회장 긴급 체포. 25년 전 의료사고 진실 밝혀져. 고 강현우 원장 명예 회복. 박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회장님, 사모님, 봐주십시오. 우리 해냈습니다. 박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훌륭한 의사 됐구나. 엄마,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25년간 나 키워줘서,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민준이는 엄마의 손을 꼭 쥐었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어. 내가 다 할게. 이제 내가 엄마 지킬게. 박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차진우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어요. 의료법 위반, 보험 사기, 업무상 배임, 살인 방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한메디컬 그룹은 해체되었고 그 자산은 피해자들에게 배상되었어요. 25년간 차진우에게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서강병원. 민준이는 아버지의 병원을 되찾았습니다. 이름도 원래대로 돌렸어요. 서강의료재단. 아버지가 처음 세운 그 이름 그대로요. 하지만 민준이는 병원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다시 평범한 외과 의사로 돌아갔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1층에는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무료 진료소, 사람들,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오는 사람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 민준이는 그들을 위해 무료로 진료를 했어요. 그곳의 명예소장은 박순애였습니다. 박순애는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휠체어를 타고 진료소를 돌아다니며 환자들을 돌봤어요. 25년간 요양병원에서 일한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할머니, 약 드세요. 고맙네, 순애 씨. 우리 같은 늙은이를 돌봐주시고. 박순애는 환자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25년간 요양병원에서 일했어요. 이제 제대로 된 곳에서 일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날 저녁 민준이는 박순애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졌어요. 민준이가 엄마를 위해 특별히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고 작은 분수대에서는 물소리가 났어요. 석양이 붉게 물들며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박순애가 민준이의 하얀 가운 소매를 만지며 말했어요. 민준아,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웃고 계시겠다. 민준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아버지, 약속 지켰습니다. 의사가 됐어요. 엄마도 지켰어요. 민준이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박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덕분입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박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내가. 민준이는 무릎을 꿇고 박순애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예쁜 수제자수 슬리퍼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수놓은 꽃무늬가 새겨진 슬리퍼였어요. 민준이가 직접 주문 제작한 거였습니다. 엄마가 25년간 싸구려 고무 슬리퍼 신고 요양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는 거. 나 다 봤어. 발이 부르트고 굳은 살이 박이고 그래도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나 다 알아. 민준이는 박순애의 발에서 낡은 슬리퍼를 벗겼습니다. 엄마의 발은 굳은 살로 가득했어요. 25년간의 고된 노동이 새겨진 발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새 슬리퍼를 조심스럽게 신겨드렸어요. 이제 이거 신고 편하게 다녀. 더 이상 힘들게 안 해도 돼. 내가 다 할게. 박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어요. 고맙다. 고맙다. 우리 아들. 민준이도 울었습니다. 32살 의사가 70살 어머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25년간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을 때 흘리지 못한 눈물. 어머니를 잃었을 때 흘리지 못한 눈물. 학교에서 놀림받을 때 삼킨 눈물. 그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 사랑해요. 진짜 고마워요. 나도 사랑한다. 내 아들. 두 사람은 석양 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25년의 고통이, 눈물이, 그리고 사랑이 서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멀리서 새들이 노래했고 분수대의 물소리가 잔잔하게 흘렀어요. 박순애는 민준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훌륭하게 컸는지, 얼마나 멋진 의사가 됐는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석양이 저물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민준이는 박순애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정원을 걸었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25년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복수도 한도, 눈물도 없는 오직 사랑과 평화만 있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5년 후 서강병원 개원 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한국 최고의 외과 의사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수많은 상을 받았고 해외에서도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화려한 자리보다는 무료 진료소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는데 전념했습니다. 그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준석, 25년 전 아버지 강현우를 칼로 찔렀던 그 사람이었어요. 이준석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등은 굽었어요. 교도소에서 2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준석은 민준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아니, 민준아, 용서해줘. 이준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차진우 그놈한테 속아서 내 아버지가 내 동생을 죽인 줄 알고 정말 미안하다. 죽을 죄를 지었어. 민준이는 이준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준석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아저씨도 피해자셨어요. 차진우한테 속은 거잖아요.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아버지는 환자를 살리다 돌아가셨어요.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저씨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의사니까요.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요. 원망하고 미워하는 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준석은 민준이를 꼭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아버지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버지도 용서하셨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 모습을 멀리서 박순애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순애는 휠체어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보고 계시죠? 우리 민준이 정말 훌륭한 의사 됐어요. 복수도 했고 이제 용서까지 하네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석양이 병원을 비췄습니다. 하얀 건물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민준이는 병원 창문에서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청진기가 가슴에 걸려 있었어요. 25년간 함께한 청진기. 이제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진정한 의사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진정한 복수는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25년의 고통을 견뎌낸 두 모자에게 찾아온 평화. 그것은 그래서 더욱 눈부시고 따뜻했습니다. 민준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행복해요. 하늘에서 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7살 아이가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간병인의 손에 자라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가 되어 복수를 완수하기까지 그 25년의 긴 여정.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거대한 불의와 권력도 한 사람의 진심과 25년의 인내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